자, 세 번째 커플 박범계 의원, 표창원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두 커플의 공통점은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검찰, 경찰 개혁 이런 이야기인데 공통점이 뭐냐? 잠깐만 기다려봐요. 공통점이 뭐냐면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되는 바람에 땜빵으로 나온 분들이에요. 민정수석이 안 됐으면 조국 교수가 나왔을 거거든요. 만약에 조국 교수님이 여기 나왔으면 제가 민정수석이 되는 건가요? 근데 국회의원은 민정수석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공통으로 저희가 여쭤보는 첫 번째 질문인데 두 분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연, 일단 뭐 박범계 의원님은 당연히 인연이 깊은데 혹시 표창원 의원도 인연이 있어요? 제가 경찰대학 교수 때 졸업식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게 인연의 끝이고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그때. 저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대전지방법원 판사했는데 10월 18일 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사표를 내고 10월 19일 날 만나 뵀습니다. 그 사표를 낸 것과 노무현 대통령과 상관이 있었어요? 김민석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탈당을 네. 10월 18일 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정몽준 후보 지지 선언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에이 씨발 그러면서 판사를 때려치신 거예요 진짜로? 그 이후로? 민석이 형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표 딱 냈는데 사표를 원래 10월 달에 내면 안 받아줘요. 정기 인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사표 내기 한 달 전쯤에 나경원 의원이 판사하다가 이제 이회창 지지 선언하면서 사표를 그때 룰에 안 맞게 받아줬기 때문에 법원은 룰을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관례예요. 그래서 제가 관례에 따라서. 그럼 진짜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 선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사표를 내신 거예요? 판사를? 그 당시 노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14%. 예. 그러니까 대통령 될 줄 모르고 나라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청와대로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한 3%뛴 거예요. 이 김보익 기자가 너무 잘 알죠. 그 당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 떠날 때였거든요. 들어가고 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14% 요지부동하던 그 지지율이 17%로 뛴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또 안 올라. 안 오르다가 이제 정몽준하고 단일화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나는 내 판사 자리보다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다기보다는 대통령이 될 줄 알았죠, 그때.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죠, 그때. 아니,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제 그 사법부의 우리법연구회라는 이제 법원 내 일종의 이제 학술단체인데 뭐 그 뒤에 집권 뒤에는 여러 진보적인 그런 또 좌파 단체다 이런 그런 그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가만히 법원 생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어떤 승부를 내기에는 너무 그 당시에 사법부의 미래가 좀 암울해가지고 이참에 핑계김에 노 대통령도 지지하고 또 안 되면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너무 좀 이렇게 처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경찰대 교수로 바라본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당시에 대통령 직속의 자치경찰 추진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수사권 독립하고 자치경찰제 두 가지를 공약으로 내거셨고 그 중에서 자치경찰제 부분을 경찰을 대표해서 제가 이제 같이 추진하던
그런 상황이어서 기대를 많이 했었죠. 기대를 많이 하고 특히 정치에는 전혀 뭐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기 때문에 오직 수사권 독립, 사법구조 개혁, 그리고 경찰 개혁 이 부분을 추진해 주실 최초의 대통령이시겠구나. 그리고 뭐 권위를 완전히 권위주의 자체를 파괴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관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그 신선한 그 효과였죠. 눈앞에 있는 경찰 간부들도 벗어 던지지 못한 권위주의. 그걸 제일 높이 계신 대통령이 딱 벗어 던지시니까 밑에서는 당신 언제 권위주의에서 내려올 거야?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상당히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결국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시고, 수사권 조정 못하시고, 자치경찰제 도입 못하시고, 이렇게 끝나시면서 상당한 좀 안타까움의 대상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검찰 개혁에 실패했다고 대표적으로 거론되는데 검사와의 대화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사실 모든 정권이 다 실패한 거예요. 그거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시도한 최초의 대통령인데 그 출발을 검사와의 대화로 했잖아요. 네. 왜 저런 걸 하셨을까? 노무현 대통령이 박박 우겼을까? 다들 말리는. 박박 우기셨죠.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검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표창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 이제 후세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을 실패한 거다 이렇게 판정을 해요. 판정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도입이 공약이었는데 그것을 도입을 하지 못한 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표현되는 그 부분을 노력했지만 이뤄내지 못한 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검찰 개혁에 실패했다. 이렇게 일종의 평가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라는 46살의 정말 젊은 여성,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서 법무부의 문민화를, 그 당시 표현은 문민화, 문재인 대통령님은 법무부의 비검찰화, 이게 좀 다릅니다. 근데 문민화를 시도했고 실제로 참여정부에서는 법무부의 인권과장 같은 사람들은 외부 개방직으로 해가지고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도 했고 또 검찰 인사위원회를 그 당시 자문기구였는데 심의기구로 승격 발전시켰고 검사 동일체의 원칙으로 표현되는 검찰청법의 개정을 했어요. 상명하복 조항을 없앴습니다. 그런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눈에 공수처, 뇌리에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이 두 가지가 너무 강렬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왜 그 대화를 시작했냐 이거죠. 예, 그 청와대에서 말렸죠 처음에.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조금 뒤에 나올 그 서가번 당시 의전비서관입니다. 저는 민정위 비서관이었는데 서가번 의전비서관이 아마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아무튼 저한테는 그날은 3월 그날이 26일인가 일요일인데 토요일 오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갑자기 오다가 딱 떨어진 거예요. 대통령께서 검사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신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막 검찰 조직이 술렁술렁 됐습니다. 근데 그 술렁술렁 된 것의 결정적인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그 김가경 검찰총장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사표를 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에 갔는데 갔다 나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조선일보의 모 기자가 검찰총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찰총장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분 마음이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이니까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거 하나로, 물론 그거 하나로 뿐만은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면서 그 김가경 검찰총장이 나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강금실 법무부 장관 같은 외부의 검사 출신 아닌 젊은 여성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면서 청와대에 문재인 인권변호사 출신의 민정수석과 또 판사 출신의 박범계 민정위 비서관이 인사권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젊은 검사들이 이제 들끓기 싫은 거죠. 없는데 당시 검찰총장이 자기가 시그널을 그렇게 스스로 읽고 사표를 던지면서 그때부터 검찰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까? 그러면서 중견검사들이 전국에서 모든 일선 조직의 검찰 조직에서 중견검사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10년 차에서 한 15년 차의 검사들이 검찰청별로 평검사 회의를 쭉 진행하면서 조직적인 저항의 움직임이 있었죠. 검찰에서는 지금 검찰 조직 역사상 그와 같은 조직적 어떤 그 항명 분위기는 우리나라 검찰 조직에서는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난이라고 불러서 검난. 그 검사와의 대화는 이제 아주 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결단이었고, 당신이 사법연수원 한참 후배들인 평검사들의 대표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서 당신이 꿈꾸고자 하는 검찰의 개혁의 방향이 생각보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무슨 인사로 무슨 휘두르고 막 도려내고 정말 상대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법무부와 검찰이 있는데, 법무부는 수사와 관계없는 부서가 너무 많아요. 법무실이라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 있고, 인권국이 있고,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이 수사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법령의 정비와 여러 가지 인권 보호적인 측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강금실이라는 판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검사들은 열심히 독립해서 수사 열심히 하게 보장해 줄 거다. 이런 고매한 뜻을 갖고서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이 선수들이 그거를 모르고, 흥분하네 내가 또. 그걸 모르고 딱 사실은 제가 그 당시 파악하기로는 내부의 일종의 시나리오를 딱 갖고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하려고 마음먹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대화를 끝난 직후에 청와대에서는 어땠습니까? 이거 괜히 했구나 싶었었어요? 아니면은 좆됐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 운명이란 책에 보면 그 검사와의 대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좀 안 했더라면 했다는 그러한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검사와의 대화를 끝내고 나서 검찰 법무 내부의 평가는 젊은 검사들의 기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이제 확보될 수 있다. 이런 검세다운, 그 당시 표현이 검세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백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저 국정농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백은 찾아볼 길이 없죠. 검사와의 대화가 잘 됐으면 경찰과의 대화도 할 뻔했잖아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검사와의 대화 이후에 경찰관, 소방관, 그렇죠? 또는 뭐 사무관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대화 시리즈로 공직 전반을 휘어잡으시려는 그런 그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는 그게 단지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강금실 법무장관이나 또 박범계 당시 민정비서관이나 이런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님부터 사실은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셨고 내거셨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도입하고 부패방지위원회 도입을 하면서 권력의 견제 분산 그리고 권위주의 타파 이걸 시도하셨었거든요. 그때도 그 당시 제가 1999년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설립할 때 자문위원으로 참가를 했었는데 검찰이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 주는 것도 완전히 그 검찰의 전 힘을 동원을 해서 반대를 해서 결국은 무산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은 더 젊고 거의 다 법조인 출신이고 더 혁신적이고 하다 보니 초기에 만약에 꺾이면 끝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당시의 그 분위기도 있었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아마 5년 동안 계속 되어 왔던 위기의식이 그 당시에 상당히 크게 고조돼서 폭발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졸 출신이라고 하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공개 비공개로. 굉장히 적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그 정면 돌파로, 당사자들을 불러놓고, 원래 그 양반이 당사자하고 직접 쇼부를 봐서 돌파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정면 승부. 쇼부가 뭡니까, 쇼? 쇼당.
그러니까 막 제가 이야기로 당시 그 저는 그냥 TV로 통해서 봤지만 역시 또 한 번 이제 특유의 정면 돌파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는구나. 본인이 진심을 보이면 상대도 진심으로 상대해 주겠지. 근데 상대는 전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어요. 처음부터. 당신이 이 사법연수원 7기인데 그 당시에 거기 검사와의 대화에 나왔던 검사들의 기수가 한 20기에서 한 25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새까만 후배들, 젊은 검사들과 정말 나라를 걸고서 격이 없이 얘기를 하면 이 친구들이 내 진정성을 알아줄 거다라는 정말로 선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들은 그렇지 않았던. 그 선수들은 선배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학번이 뭐냐고. 83학번이시죠? 이렇게 물어봤죠. 네. 예. 고졸인 거를 그렇게 비웃었거든요. 그 당시 또 고졸이를 대통령이라고 보수 매체에서는 학벌 컴플렉스 있다고. 아니, 학벌 컴플렉스는 서울대 나와서 대통령 못된 사람들이 가져야지. 그런데 이번에는요, 의원님. 검사들이 아예 자기들한테 딱 좌표를 찍어줬잖아요. 특수활동비 가지고 서로 돈 주고 받고. 그저께. 예. 기회가 기막히지 않나요? 그 뒤로 그냥 검찰개혁 분위기가 확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미완으로 끝났다고 하죠. 미완으로. 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말하면 좀 제가 울컥울컥 하는 게 많은데 실패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제 미완으로 끝난 건데 그 이유 중에 전 두 가지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대선자금 수사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안대희 중수부장에 의한 정말 쾌도난마의 대선자금 수사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 미정미정 이렇게 보다가 청와대에서 특별히 말리는 사인이 없으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냥 범죄 혐의가 있으면 하는 것이 검찰의 본연의 사명이다. 누구나. 예, 말리거나 뭐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온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온 국민들이 국민검사로 갑자기 검찰이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도개혁, 아까 말씀하신 표창원 의원님 말씀하신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건 꿈에도 못 꾸고 공수처 같은 것이 무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지금도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할 때 두 가지인데 수사라는 측면이 있고 제도개혁이라는 게 있는데 제도개혁은 검찰이 설상 문재인 대통령이 무서워서 수사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제도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는 별도의 부분이지 검찰이 뭘 잘한다고 해서 박수 쳐줘가지고 이쪽에 까먹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강화하다 보면 검찰 파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서로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미완으로 또 끝날 수 있다. 경찰에서 바라보는 그러면 이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치는 이제 경찰 라인에서 끊임없이 얘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의원님한테. 경찰에서 기댈 때가 표창원 의원밖에 없어요. 다 거기 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되냐고. 그 기대치는 어느 정도고, 뭐 어디까지는 해야 되겠다고 경찰은 바라고 있어요? 지금은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은 참여정부 때 그런 검찰과의 그 노무현 대통령과의 그 악연을 다 곁에서 지켜보셨고 지난 2012년 대선 기간 동안에 국정원, 경찰, 검찰 싸그리 덤벼들어서 결국은 거의 뭐 불법 부정선거 분위기로 이어갔던 피해자셨고요. 그리고 지난 4년 내내 그 뭐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검찰 때문에 일어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과 함께 피해자적인 역할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다가 시작하자마자 그 전과는 너무나 다른 학습 효과가 딱 보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님과는 전혀 다른 아주 정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딱 앉히는 모습,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그런 강인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분은 하신다라는 그런 기대는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 기대가 다른 한쪽으로는 그냥 주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또 당연히 있죠. 경찰 니네도 좀 죽어라. 예, 경찰의 아주 정말 뼈를 깎는 개혁이란 것은 반드시 선결 내지는 병행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계속 이제 저한테 하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무엇이든 필요한 거 다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예, 경찰 와서? 자체 개혁이란 것.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은 3,000명이 조금 넘어요. 검사들은. 경찰 인력은 몇만 명, 현재 11만 명. 11만 명. 예. 11만 명. 경찰관만 의용 개혁. 그러니까 경찰에게 검찰의 권한을 떼서 준다. 이거는 검찰을 통제하는 데는 기가 막힌 얘기지만 거꾸로 경찰이 민주화되지 않으면 우리 용산 참사 사건 아시죠? 백남기 농민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 표창원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경찰이 민주화되고 경찰이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엊그제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야 되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은 객관적인 조건이 너무 성숙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의 의지는 비까비까하다. 삐까삐까가 뭡니까? 네, 뒤끝이 있어, 뒤끝이. 확실히 있어. 뭐 안 나오나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은 제가 왜 그렇게 검찰 개혁을 얘기하셨을까? 불임 사건 외에는 특별히 검찰하고 특별히 나쁜 인연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 이전 시대에 우리 검찰의 흑역사가 없었습니다, 별로. 그런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을 지나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소위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진경준 사건, 진경준 검사장, 홍만표 사건, 김영준 사건, 줄줄이 거기다가 아까 김보엽 기자 얘기한 것처럼 돈봉투 사건처럼 줄줄이 생긴 거예요. 참여정부 때는 그러한 독직 사건은 있질 않았어요. 다만 검찰이 너무 세가지고 독재하는 거 아니냐는 정도의 우려는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86%가 공수처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1호 개혁 과제는 검찰 개혁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여정부 때하고 조건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때 검사와의 대화처럼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한테는 뭘 하라고 하셨어요? 선결적으로 이런 걸 개혁하라 말씀을 또 해주셨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그 조국 민정수석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인권이죠.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라.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경찰이. 네네, 경찰이. 그래서 경찰 자체적으로도 인권 개선, 제도 개선안과 그리고 관행 개선, 교육 개선, 인권 감수성 향상 방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라. 이렇게 이제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숙제가 있잖아요. 백남기 선생님 농민 사망 사건이 미완으로 있는 상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수사도 검찰이 하지도 않고 경찰도 감찰하다가 감찰 조사 내용 공개하지도 않고 좀 그냥 있는 상태이고요. 물대포 운영 규정 고치라고 그렇게 얘기도 안 하다가 정권 바뀌자마자 지금 물대포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은 좀 완전 바짝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무조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경찰관이 무례하다든지 또는 부당하다든지 편파적으로 법 집행을 하거나 우리 편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예. 그래서 경찰이 참 인기가 없죠. 그리고 경찰의 어떤 인권 수준 또는 법 집행의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우리 박범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더 잘하냐 또는 뭘 잘하면 줄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제도의 문제이고 견제와 균형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인 것이고요. 미국이나 영국 가봐도 그 나라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관들보다 개인적으로 우수한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력 수준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예요. 거의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다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은 제도적으로 수사와 기소 간의 분리와 견제가 있도록 하고 책임을 지고 자신들의 행한 법 집행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지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고 민주적인 통제를 하고 사법적인 통제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만 경찰도 믿을 수 있고 신뢰받고 지금보다 향상된 상태가 되어지지 경찰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자. 경찰이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수사권 독립은 없어. 이렇게 되면 영원히 수사권 독립은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하고 경찰 개혁하고 동시다발로 같이 돌아가야 되겠네 이게. 함께 가야죠. 함께 가야 됩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의 경찰 공약은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수사권, 수사기소를 분리해가지고 수사권을 경찰에게 준다.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검찰이 행사한다. 자, 1.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2.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죠? 그 대공수사권을 떼가지고 경찰한테 줘가지고 보안수사국을 만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 지금 청와대 경호실이 있죠?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경찰에게 이관한다. 그러니까 이 전부를 지금 다 가져가면 우리나라 경찰은 표창원 의원님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그죠. 예, 너무 강한 네, 너무 되죠? 사랑하시는 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내일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거든요. 제가 이제 국정기획 자문위에 있으니까 보는데 내일 표창원 의원님이 너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을 만큼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철저히 점검하겠다 이렇게. 경찰에 대해서. 예. 문재인 영입 1호로서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이럴 거야. 근데 그건 오해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만나 뵙기 전에 막 들리는 말들 있잖아요. 네. 그런 말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사람이 좋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란 말이 있잖아요, 너무. 네. 그래서 유약하다. 하기 때문에 네. 결단력이 부족하고 좀 휘둘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유약하고 우유부단하고 뭐 이런 거. 예, 그래 주변에서 막 뭐 요청하고 그러면 그것도 들어주고 이것도 들어주고 이러면서 예. 흔들리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만나 뵀더니 대단히 단호하시고요. 꿀먹은 호락이라니까요. 예. 그리고 겉으로는 상당히 이제 인자하신 모습인데 예.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고 일을 해나가시는 때는 찬바람이 쌩 붑니다. 여러분들 그 6차례 그 대선 주자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화면 보면 대통령님이 눈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있었죠? 좀 느끼셨죠? 왜 눈을 고정 못 시키시? 하는 그런 의문도 갖고 계셨죠? 근데 대통령 되신 다음에는 눈이 딱 고정돼 있어요. 어디로? 검찰과 경찰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말 다정다감하신 분은 맞아요. 참 그 마음이 따뜻하시고 그런데 원래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 뵌 이후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 단호하시고 결단이 빠르시고 그 추진력이 강하시더라. 이건 뭐 분명히 떠도는 이야기랑은 많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2002년의 문재인과 2017년의 문재인은 어떻게 다릅니까? 2002년 아니고 2003년. 2003년. 네,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민정수석으로 계셨는데 그 당시 아무도 모르게 이제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마 치아를 6개를 동시에 임플란트 하시다고. 예, 치료를. 그래서 나중에 11개로 늘어났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진짜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빨이 빠진 거예요? 예. 그 이빨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이빨이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안 좋아질 일은 없잖아요. 사탕을 물고 산다든가 뭐. 그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님은 이제 이렇게 내부 토론하면 당신 주관이 정말 기준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정을 봐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좀 그래도 솔직한 얘기로 제가 뭐 이광재, 안희정 이런 분들하고 친하잖아요. 친구처럼. 근데 그분들이 이제 수사를 받는데 좀 아무리 대통령님이 검찰총장하고 한나이는 끊어서 좀 부탁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도 웬간하면 좀 인간적으로 좀 전화 들어가지고 좀 검찰에 전화 좀 하자. 좀 살살 좀 뭐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안 하는 거예요. 미동도 안 해요, 진짜. 예, 미동도 안 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와 같은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토론을 제가 뭐 저도 뭐 조금 세니까 이빨이 세니까 강직함이 강직함이 예. 강직함이야. 아니 그렇게 얘기해야지 대통령 되셨으니까. 그러면 눈이 크시잖아요. 깊고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토론이 안 되는가.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표창원 의원님 이런 우리 당의 정말 루키들을 모시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폭이 넓어지셨고 좋아지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 5월 5.18 제가 그때 5.18 행사 끝내고 같은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대통령님이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분하고는 오래된 사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자고 있는데 김경수 의원이 막 깨워요. 근데 저기 저 대표님 좀 보시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보니까 앞에 계셔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갔더니 잠깐 해가지고 이제 손을 잡고 거기 비어 있는 낮이니까 비어 있는 좌석이 있는데 거기 앉더니만 우리 박 의원 나 좀 도와줘야 되겠어. 저는 이게 세상의 꿈인가 생신가 이분도 이런 말씀을 할 줄 아나. 예, 이런 말 할 줄 모르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제가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지. 그럼 제가 안 도와드려요. 예, 그리고 끝난 거예요. 노무현과 문재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뭡니까? 정말 한 분은 불과 같은 분.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지금 제3기 민주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좋은 지도자들이 생긴 결정적 토양은 참여정부의 이제 실패를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때 10년을 앞서가지고 격이 없는 소통, 그런 정말 대통령상을 10년을 앞당겨서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진가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분은 불과 같이 자신을 던져서 오늘 10몇 년 뒤에 오늘의 토양을 만드신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아까 우리 표창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선하지만 냉철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냉철함의 상징은 뭐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시신을 가장 먼저 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전 국민을 향해서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국민들께 아무런 감정을 섞이지 않고 만약 그때 감정을 섞었더라면 어쩌면 내란이 일어나든지 무슨 소요가 일어나든지 그랬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국민들에게 고했죠. 그게 그 모습이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표창원님 나오신 김에 경찰을 앞으로 이렇게 봐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변할 테니까 당부의 말씀하시고 이제 두 분 다 나가주세요. 원래 경찰 쪽에서 별로 좀 왕따 당하는 분위기 아니었나요? 2012년 연말에 왕따를 당했죠. 그때는 그 전까지야 이제 제가 경찰의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언론 방송 어디 나와도 경찰을 위해서 경찰의 논리, 경찰의 행동, 정책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대변을 하다 보니 경찰관들이나 경찰 식구들이 저를 대단히 좋아했었죠. 그런데 2012년 연말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때문에 제가 그 수사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 정권 권력 비판하고 하면서 경찰관들의 다수가 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된 거죠.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갑자기 왜 저렇게 변했어? 야당에 줄댔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욕을 제가 먹었어요. 거의 뭐 왕따가 된 거죠. 심지어 저한테 배운 제자마저 일선에서 경찰관 생활을 하다가 저한테 욕을 하고 막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의 한 3, 4년은 경찰관들이 전혀 이제 저한테 연락도 하지도 않고 저도 하지도 않고 아주 극소수의 저를 알고 저를 믿는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나 친했던 선후배만 이제 아주 약간의 연락만 하는 이런 상태였죠. 그런데 결국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박홍기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워낙 뭐 그 사랑이란 건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서도 야당으로서 뭐 백남기 농민 사건이나 뭐 집회 시위에 대해서 경찰의 문제, 인권 침해 문제 이런 걸 비판을 하면서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봐줘?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역시 경찰이야.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김호준 총수도 저한테 우리 경찰은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제가 경찰 쪽에 있다라고 아예 간주를 하고 보시는 시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부인하고 싶진 않고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가급적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경찰보다는 국민, 국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경찰에 몸담고 30여 년 경찰과 함께 일해 오긴 했지만 경찰에 문제가 많다. 반드시 이것은 고쳐야 한다. 수사권을 주고 말고 떠나서 지난번 백내기 선생님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전과 이후의 경찰의 태도, 특히 그 소수의 경찰 지휘관들, 경찰청장, 차장, 그 왕무궁화 단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경찰 조직 전체를 권력의 신여로 만들어 버렸던 그 과거의 역사들, 이 부분은 절대로 어떤 이유로도 미화할 수도 없고 합리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경찰이 말로만이 아니라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 생명과 신체, 자유, 안전을 지켜드리는 그런 지킴이로서 오직 국민들의 감사하다, 고맙다, 잘한다라는 격려만을 상으로 생각을 하고 권력이 너 내 마음에 들어?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경찰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비로소 뭐 수사권이건 뭐건 경찰을 믿고 권한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주어하고 수어가 맞고 말이 논리적이고 앞뒤가 맞잖아요. 박범계 의원님. 저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박범계 의원님이 이 감성이 굉장히 예민한 분이에요. 보기보다. 보기에는 어떤데? 보기에도 귀여워요.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혹은 끝나고 나서 울컥해서 우신 적 있어요? 예, 5월 10일 날 이제 당선이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광화문 오시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그 전에 당사에도 오고 그랬는데 저는 이틀간 잠적을 했어요. 잠적이요? 우느라고요. 딱 끝나고 나서 한 이틀간 없어지니까 저를 엄청나게 찾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어디 가서 우셨어요? 어디 가서? 우는 건 잠깐이었고 네. 사실은 이제 새벽 한 2시부터 이제 혼자 술 먹기 시작해가지고 네. 자버렸어요. 자버리고 다음날 나타나려니까 또 대화가 맥락이 없어요. 네. 아니 제가 왜 이러느냐면은 제가 판사 출신이고 사람들이 좀 뭐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좀 사람이 인간미가 좀 없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뿜으니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맥락이 없으니까 좋아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그러는 거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장사랑!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판사하다가 이제 이회창 지지선언하면서 사표를 그때 룰에 안 맞게 받아줬기 때문에 법원은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관례예요. 그래서 제가 관례에 따라서. 그럼 진짜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선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사표를 내신 거예요? 판사를? 그 당시 노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14%. 예. 그러니까 대통령 될 줄 모르고 나라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청와대로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한 3% 뛴 거예요. 이 김보익 기자가 너무 잘 알죠. 그 당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 떠날 때였거든요.
들어가고 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14% 요지부동하던 그 지지율이 17%로 뛴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또 안 올라. 안 오르다가 이제 정몽준하고 단일화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나는 내 판사 자리보다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다기보다는 대통령이 될 줄 알았죠, 그때.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죠, 그때. 아니,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제 그 사법부의 우리법연구회라는, 이제 법원 내 일종의 이제 학술단체인데, 뭐 그 뒤에 집권 뒤에는 여러 진보적인 그런 또 좌파 단체다 이런 그런 그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가만히 법원 생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어떤 승부를 내기에는 너무 그 당시에 사법부의 미래가 좀 암울해가지고 이참에 핑계김에 노 대통령도 지지하고 또 안 되면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너무 좀 이렇게 처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경찰대 교수로 바라본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라고 표현되는 그 부분을 노력했지만 이뤄내지 못한 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이렇게 일종의 평가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라는 46살의 정말 젊은 여성,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서 법무부의 문민화를, 그 당시 표현은 문민화, 문재인 대통령님은 법무부의 비검찰화, 이게 좀 다릅니다. 근데 문민화를 시도했고 실제로 참여정부에서는 법무부의 인권과장 같은 사람들은 외부 개방직으로 해가지고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도 했고 또 검찰 인사위원회를 그 당시 자문기구였는데 심의기구로 승격 발전시켰고 검사 동일체의 원칙으로 표현되는 검찰청법의 개정을 했어요. 상명하복 조항을 없앴습니다. 그런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눈에 공수처, 뇌리에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이 두 가지가 너무 강렬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왜 그 대화를 시작했냐 이거죠? 예, 청와대에서 말렸죠, 처음에.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조금 뒤에 나올 그 서가번 당시 의전비서관입니다. 저는 민정위 비서관이었는데 서가번 의전비서관이 아마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아무튼 저한테는 그날은 3월 그날이 26일인가 일요일인데 토요일 오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갑자기 오다가 딱 떨어진 거예요. 대통령께서 검사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신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막 검찰 조직이 술렁술렁 됐습니다. 근데 그 술렁술렁 된 것의 결정적인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그 김가경 검찰총장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사표를 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에 갔는데 갔다 나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조선일보의 모 기자가 검찰총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찰총장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커플 박범계 의원 표창원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두 커플의 공통점은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검찰, 경찰 개혁 이런 이야기인데 공통점이 뭐냐? 잠깐만 기다려봐요. 공통점이 뭐냐면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되는 바람에 땜빵으로 나온 분들이에요. 민정수석이 안 됐으면 조국 교수가 나왔을 거거든요. 만약에 조국 교수님이 여기 나왔으면 제가 민정수석이 되는 건가요? 근데 국회의원은 민정수석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공통으로 저희가 여쭤보는 첫 번째 질문인데 두 분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연, 일단 박범계 의원님은 당연히 인연이 깊은데
혹시 표창원 의원도 인연이 있어요? 제가 경찰대학 교수 때 졸업식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게 인연의 끝이고.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그때. 저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대전지방법원 판사했는데 10월 18일 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사표를 내고 10월 19일 날 만나 뵀습니다. 그 사표를 낸 것과 노무현 대통령과 상관이 있었어요? 김민석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탈당을 네. 10월 18일 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정몽준 후보 지지 선언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에이 씨발 그러면서 판사를 때려치신 거예요 진짜로? 그 이후로? 민석이 형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표 딱 냈는데 사표를 원래 10월 달에 내면 안 받아줘요. 정기 인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사표 내기 한 달 전쯤에 당시에 대통령 직속의 자치경찰 추진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사권 독립하고 자치경찰제 두 가지를 공약으로 내거셨고 그 중에서 자치경찰제 부분을 경찰을 대표해서 제가 이제 같이 추진하던 그런 상황이어서 기대를 많이 했었죠. 기대를 많이 하고 특히 정치에는 전혀 뭐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기 때문에 오직 수사권 독립, 사법구조 개혁, 그리고 경찰 개혁 이 부분을 추진해 주실 최초의 대통령이시겠구나. 그리고 뭐 권위를 완전히 권위주의 자체를 파괴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관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그 신선한 그 효과였죠. 눈앞에 있는 경찰 간부들도 벗어 던지지 못한 권위주의. 그걸 제일 높이 계신 대통령이 딱 벗어 던지시니까 밑에서는 당신 언제 권위주의에서 내려올 거야?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상당히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결국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시고 수사권 조정 못하시고 자치경찰제 도입 못하시고 이렇게 끝나시면서 상당한 좀 안타까움의 대상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검찰개혁에 실패했다고 대표적으로 거론되는데 검사와의 대화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사실 모든 정권이 다 실패한 거예요. 그거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시도한 최초의 대통령인데 그 출발을 검사와의 대화로 했잖아요. 네. 왜 저런 걸 하셨을까? 노무현 대통령이 박박 우겼을까? 다들 말리는 박박 우기셨죠.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검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표창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 이제 후세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을 실패한 거다 이렇게 판정을 해요. 판정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도입이 공약이었는데 그것을 도입을 하지 못한 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이기 때문에 그건 그분 마음이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이니까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거 하나로, 물론 그거 하나로뿐만은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면서 그 김가경 검찰총장이 나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강금실 법무부 장관 같은 외부의 검사 출신이 아닌 젊은 여성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면서 청와대에 문재인 인권변호사 출신의 민정수석과 또 판사 출신의 박범계 민정위 비서관이 인사권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검사들이 이제 들끓기 싫은 거죠. 없는데 당시 검찰총장이 자기가 시그널을 그렇게 스스로 읽고 사표를 던지면서 그때부터 검찰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까? 그러면서 중견검사들이 전국에서 모든 일선 조직의 검찰 조직에서 중견검사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10년 차에서 한 15년 차의 검사들이 검찰청별로 평검사 회의를 쭉 진행하면서 조직적인 저항의 움직임이 있었죠. 검찰에서는 지금 검찰 조직 역사상 그와 같은 조직적 어떤 그 항명 분위기는 우리나라 검찰 조직에서는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난이라고 불러서 검난.
그 검사와의 대화는 이제 아주 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결단이었고, 당신이 사법연수원 한참 후배들인 평검사들의 대표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서 당신이 꿈꾸고자 하는 검찰의 개혁의 방향이 생각보다 니네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무슨 인사로 무슨 휘두르고 막 도려내고 정말 상대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법무부와 검찰이 있는데, 법무부는 수사와 관계없는 부서가 너무 많아요. 법무실이라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 있고, 인권국이 있고,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이 수사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법령의 정비와 여러 가지 인권 보호적인 측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강금실이라는 판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그렇게 할